할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일이 많이 늦었어요. 배고프시죠? 고마워, 따뜻하구나. 사실 저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태성그룹이라고 아세요? 거기 합격하면 동생들이랑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입사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주 찾아오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한 번씩 찾아올게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순간 귀에 걸린 네이플로버 귀고리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는데 그걸 본 할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편했다. 초점 없던 눈이 또렷해지더니 귀고리에 고정되었다. 지영이 네이플로버 지영이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시는 분인가요? 지영이도 네이플로버를 좋아했어. 행운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기억이 돌아오신 건가요?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지하철역이에요. 할아버지는 한 달 넘게 여기 계셨어요. 방금 다음 주에 대선 구름 면죄에 있다고 했나? 이 서울의 한겨울, 이번 사연의 주인공 윤소연은 그날도 잠 못 이루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손에 준 월세 고지서와 대선그룹 지원서를 번가다 들여다보았다. 언니 앉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열려서 동생 소율이가 졸린 눈으로 들어왔다. 소연이는 황급히 근심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곧 잘 거야. 너는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 먼저 자. 동생 소율이는 언니의 책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흑급 보았다. 또 월세 걱정해? 소연은 한숨을 내쉬다. 빨간색으로 최종 독촉장이라 쓰인 종이에는 일주일 내로 밀린 3달치 월수를 내재우면 퇴거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 주말에 야간 알바도 구했으니까. 소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불안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18비란 어린 나이에 소연은 10살로 8살이던 두 동생을 책임지게 되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까스로 동생들을 키웠다. 언니, 나도 알바 구해볼까? 동생 소율이의 눈에 진지함이 어렵다. 절대 안 돼. 넌 공부만 해. 우리 소율이는 의사가 될 거잖아.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만 차러 가. 문이 닫히자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다. 막내 소민이는 천식이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다. 실은 태선그룹 면접을 위해 정장도 새로 사야 했고 면접 준비도 해야 했지만 당장 생계가 문제였다. 꿈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즉시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지 그 딜레마 속에서 소연은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저녁 소연은 지친 발걸음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하철역을 빠져나왔다. 12시간 연속 근무로 온몸이 아팠다. 영화의 날씨에 코끝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대였다. 지하철역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그를 지나쳤고 몇몇은 불편한 눈길로 피해갔다. 소연이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일주일째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딸 소연이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쳐왔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따뜻하게 자란 소연이었다. 괜찮으세요? 소연은 노인 앞에 멈춰 섰다. 가까이서 본인 노인의 얼굴은 피곤함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소연을 올려다보았지만 초점 없는 눈빛이었다. 저기,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릴게요. 소연은 망설임 없이 노인의 팔을 부축하여 근처 국밥집으로 안내해 있다. 노인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오자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드세요.
추운데 따뜻한 걸 드셔야 해요. 노인은 조용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의 낡은 옷차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에는 경찰이 신고도 해봤지만 실종 신고 내역이 없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소연은 퇴근길에 항상 노인을 찾았다. 삐! 어떤 날은 따뜻한 음식을, 또 어떤 날은 새 목도리를 선물했다. 추운 날에는 담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자신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소연은 그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노인은 늘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연이 나타날 때면 힘이 약에나 반가움을 표현했다. 오늘도 왔구나. 그의 힘이 한 미소의 소연은 자신의 행동에 옳다고 느꼈다. 생계의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어느 저녁 소연은 기다리던 소식을 받았다. 태선그룹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한 것이다. 그녀는 기쁨에 들떠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사들고 노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오늘은 떡갈비도 샀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소연의 밝은 목소리에 반응하며 천천히 음식을 받아들었다. 소연은 그에게 자신의 서류 합격 소식을 들려주었다. 노인이 알아듣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소중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자 집주인의 최후 통첩이 문 앞에 붙어 있었다. 일주일 내로 밀린 월세를 내재우면 강제 퇴근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연은 기쁜 한숨을 내쉬었다. 면접 준비와 생계에 그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은 늘 후자일 수밖에 없었다. 언니, 우리 사과해야 해? 소율이 걱정스레 물었다. 소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일부터 야간 편의점 알바도 시작해. 어떻게든 돈 마련할 거야. 그날 밤 소연은 태성그룹 면접 준비 자료를 정리하며 결심했다. 낮에는 카페에,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사이 틈틈이 면접을 준비하리라. 포기하기에는 태성그룹이라는 그녀가 꿈꾸던 안정된 직장이 너무나 간절했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소연은 귀 단작은 네이플로버 귀고리를 만졌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18생일에 선물해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포물이었다. 엄마, 아빠, 꼭 합격할게요. 소율이랑 소민이 잘 키울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소연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 짧은 틈 사이에 한 달밖에 안 남은 태성그룹 면접 준비와 동생들의 저녁 식사를 챙겼다. 눈 붙일 시간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다. 언니, 이러다 쓰러져. 소율이 걱정스레 말했다. 소연은 우선 옮겼다. 괜찮아, 면접만 잘 보면 이제 안정될 거야. 제이선그룹의 2차 필기, 시원도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면접뿐이었다. 그 사이 편의점 일로 월세도 간신히 해결했지만 소민이의 천식 약값이 늘어나 여전히 빠듯했다. 그런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소연은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음식을 사다 주는 것을 넘어 그의 옷을 세탁해주고 추운 날엔 핫폭을 건네주기도 했다. 어느 금요일 밤 소연은 평소보다 늦게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난 새벽 1시 30분, 지하철역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앉아있던 벤치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많이 늦었어요. 배고프시죠? 소연은 서둘러 가방에서 따뜻한 도시락과 핫폭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먹은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희미했다. 소연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도시락을 열어줬다. 그녀 자신도 오늘은 무척 지쳐 있었다. 태성그룹 면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초조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태성그룹이라고 아세요? 거기 합격하면 동생들이랑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입사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주 찾아오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한 번씩 찾아올게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듣고 있는 듯 했다. 현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비록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도시락을 다 먹은 할아버지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좋은데? 어서 집에 가려. 소연은 놀랐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명확한 문장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내일 국가할게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춥거든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순간 귀에 걸린 네이플로버 귀고리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었는데 그걸 본 할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편했다. 초점 없던 눈이 또렷해지더니 귀고리에 고정되었다. 네이플로버 소연은 자신의 귀고리를 만지면 물었다. 이거요?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지영이 네이플로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영이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시는 분인가요? 소연의 질문에 할아버지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 같았다. 내 딸, 그래, 지영이는 내 딸이었어. 소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말한 것이다. 지영이도 네이플로버를 좋아했어. 행운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지. 할아버지의 음성은 이제 힘이 있었고 발음도 또렷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네이플로버는 행운, 희망, 사랑, 그리고 믿음, 지영이는 그걸 항상 말했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기억이 돌아오신 건가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았다. 혼란스러움이 사라진 그의 눈은 이제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지하철역이에요. 할아버지는 한 달 넘게 여기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옷과 주변 환경을 살펴보더니 충격받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소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여태까지 날 도와준 거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경찰에도 신고해 봤는데 실종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가족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다. 소연이 그것을 받아들자 놀라움에 숨이 막혔다. 박기현 회장, 태성그룹 회장.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태성그룹의 박기현 회장님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기억이 이렇게 가끔 사라져. 의사들은 치매 초기라고 했어. 내가 길을 잃은 모양이구나. 분명 집을 나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소연은 명함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웠다. 이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정말 대기업 창업자라고.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박기현 회장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내가 태성그룹에 지원했다고 했지. 소연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박기현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시간이 없어. 어디로요? 할아버지. 중요한 일이 있어. 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박기현 회장은 걸음을 옮기더니 잠시 멈춰 소연을 돌아보았다. 고마워.
내 은혜는 꼭 갚겠다. 소연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지하철역 출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희미한 펜 자국으로 네이클로버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치매 걸린 할아버지의 망상인지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동생 소율이 잠옷차림으로 걱정스레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와? 새벽 3시야. 소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할아버지랑 좀 더 오래 있었어. 그 노숙자 할아버지? 언니 너무 늦게까지 그러면 위험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 소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보았다. 지풀 빛 아래에서 보니 명함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것이었다. 오리되어 바랬지만 금방 로고가 선명했다. 소율아, 이상한 일이 있었어. 소율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해선그룹? 언니가 지원한 회사 아니야? 이게 뭔데? 소연은 망설였다. 이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 보일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동생에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변하더니 이 명함을 주고 가버렸어. 동생 소율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언니 나는 그저 정신 나간 할아버지의 허풍이라고 생각해. 소연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그래, 할아버지의 정체가 뭐든 나랑 상관없잖아. 이제 그만 찾아. 소연은 지친 몸을 잊을 거 침대에 누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기현은 회장의 또렷해진 눈빛과 내 은혜는 꼭 합겠다. 눈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귀에 달린 네이플로버 귀고리를 만지며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이 네이플로버는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려. 그 말을 되새기며 소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면 접당일 소연이는 일찍 일어나 꼼꼼히 준비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중고 매장에서 구한 정장을 입었다. 자신감을 가지려 노력했지만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이 불안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언니 긴장 풀어. 충분히 준비했잖아. 동생 소율이가 소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워, 나 다녀올게. 소연은 출발하기 전 네이플로버 귀고리를 다시 한번 만졌다. 어쩐지 오늘은 이 귀고리가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태선그룹 본사는 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다. 태선이는 그 웅장한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층짜리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때 시 솟아했었다.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었다.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높은 천장에서는 세련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소연은 접수돼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접자 폐지를 받았다. 27층 대회의 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갖춘 이들처럼 보였다. 그들과 달리 대학도 중퇴한 소연은 순간 자신감이 떨어졌다. 윤소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소연을 포함한 5명의 지원자를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각자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면접 순서를 기다리라는 안내였다. 1시간 후 마침내 소연의 차례가 되었다. 윤소연 씨 면접실로 들어가세요.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길게 늘어서는 테이블 뒤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 앉은 이가 태선그룹의 현경영을 맡고 있다는 박현우 이사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소연을 향했다. 들어오세요. 소연이 테이블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회장님이 오십니다. 그 말에 면접관들이 일제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연도 반사적으로 일어졌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소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기현 회장,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달랐다. 노숙자처럼 보이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위엄이 느껴지는 노신사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기현 회장은 회의실에 들어선자마자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더니 깊은 눈빛으로 소연을 응시했다. 회장님, 오늘은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만. 벤 박현우. 이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네. 계속하게. 박 회장은 면접관석 면역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면접관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에이? 박현우 이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면접을 시작했다. 윤소연 씨 자기소개부터 해보세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박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소연입니다. 현재 대학은 중퇴했지만 3년간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열정으로 태성그룹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소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나갔다. 학업을 중단하고 동생들을 키우게 된 상황. 그 과정에서 얻은 책임감과 인내심, 그리고 태성그룹에 대한 관심까지. 면접관들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무덤덤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자신의 스펙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윤소연 씨는 대학 교육도 완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참가자를 두고 윤소연 씨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의 끝자리에 앉아있던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메이플로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박 회장은 소연의 귀에 달린 메이플로버 귀고리를 가리켰다. 그 귀고리는 어디서 얻은 건가? 소연은 놀라면서도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18세의 생일에 주신 선물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이플로버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니네. 그건 행운, 희망, 사랑, 그리고 믿음을 상징하지. 자네는 그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군. 면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현우 이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회장과 소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회장님, 혹시 이 지원자를 아십니까?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렇네, 알고 있지. 그 말에 면접관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박현우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박 회장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내가 말을 끝내지 않았네. 나는 이 지원자를 알고 있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도. 그리고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한 달 넘게 매일 지하철역에서 한 노숙자를 도왔지. 음식을 사주고 옷을 세탁해주고 말 동무가 되어줬어. 그 노숙자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소연이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노숙자가 바로 나였네. 면접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박현우 이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삼촌 무슨 말씀을. 내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길을 잃었을 때 모두가 나를 지나쳤지만 이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 낯선 노인을 돌봤네. 그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 그건 진정한 인간성이었지. 소연의 눈에 눈물이 코였다. 그녀는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회장님, 내가 무겠네. 모두가 나를 외면했을 때 왜 자네는 그러지 않았나? 소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저의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때 항상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말을 하신 뒤 돌아가셨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운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뿐입니다. 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다. 그리고 면접관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대성그룹이 필요로 하는 인재일세. 수백이나 학벌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 면접관들은 놀랍고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특히 박현우 이사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회장님 면접 절차가 있고 다른 지원자들도 나도 안다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박 회장은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윤소연 씨 대성그룹에 오게.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는 필요하네.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박 회장은 회의실을 나가려다 돌아서서 이사 박현우를 바라보았다. 면접이 다 끝나면 내 사무실로 오게. 할 이야기가 있네. 그렇게 말하고 박 회장은 회의실을 떠났다. 모든 면접이 끝나고 박현우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소연은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무릎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대어 섰다. 이게 모두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윤소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은 돌아보았다. 이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네했던 소연이 여러 번의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네잎 클로버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찾는 이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자네가 내게 베포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회장 박기현 메모 아래에는 짧게 덧붙여져 있었다. 합격을 축하한다. 소연은 메모를 가슴에 꽂게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회사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에 귀에 달린 네잎클로버 귀고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이제 그녀와 동생들의 삶이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소연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간 후 박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그와 박현우 사이에 중대한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래의 중심에는 바로 그녀가 있다는 사실을. 박기현 회장의 사무실은 30년 전 태선그룹을 창립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래된 원목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현대적인 빌딩과는 달리 이곳만한 시간이 멈춘 듯했다. 문이 열리고 박현우가 들어왔다. 40대 중 후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을 가진 냉철한 인상이었다. 태선그룹의 현경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그는 삼촌인 박기현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행동에 당혹스러워 보였다. 사실 조카 박현우는 박기현 회장이 치매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못할 때 태선그룹의 경영권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야망으로 이를 방관하였기에 정신이 돌아온 박기현 회장에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삼촌 무슨 생각이 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원자를 바로 합격시키다니요. 회사 규정이 있고 다른 지원자들도 있는데 박기현 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 걸어. 박현우는 불편한 기색으로 소파에 앉았다. 박 기장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지영가 좋아했던 것이 네잎클로버였어? 박 기장은 사진첩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녀가 네잎클로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지영이는 항상 말했지. 아빠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나눠줄 때
더 큰 행운이 돌아온대요. 하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회사 일에만 매달려. 박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도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네. 돌아왔을 땐 이미 박현우는 불편하게 자세를 바꿔왔다. 삼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왜 지금 그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 박 기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내 기억이 점점 더 빨리 사라지고 있어. 의사들 말로는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덕은 박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박 기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3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이 풍경은 장관이었다. 내가 대성그룹 집은 35%를 갖고 있고 너는 30%를 갖고 있지. 내가 알기로는 너는 오랫동안 대주주가 되길 원했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야망이 아주 큰 놈이었지.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서 지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도 그냥 반괄한 거 아니었나. 현우는 눈을 깜빡했다. 삼촌, 그건 보정할 필요 없다. 난 이제 곧 모든 것을 잊을 사람이야. 책임을 물으려고 꺼내 말이 아니야. 그러니 솔직히 말하세요. 박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인정했다. 제가 대주주가 되어 퇴성그룹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이지. 개인적인 욕심은 좋아.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박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내 집은 중 20%를 내게 넘기겠네. 그러면 너는 50%를 가진 대주주가 되고 나는 15%만 남기지. 박현우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가 꿈에서도 바라던 제안이었다. 퇴성그룹의 지배권을 완전히 넘겨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대체 무슨 조건이길래 그렇게 큰 제안을 하십니까? 그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크게 웃었다. 역시 내 조카구만. 나한테 잘 배웠어. 공자는 없다고 당연히 조건이 있지. 우리 거래를 하자고. 그건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말했다. 첫째, 윤소연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5년간 해고하지 않을 것. 둘째, 그녀의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것. 셋째,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을 마련해 줄 것. 박현우는 눈썹을 치켜오랬다. 그게 전부입니까?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건 삼천답지 않네요. 저야 좋지만 낯선 여자에게 그렇게 많은 것. 그녀는 모든 사람이 나를 지나쳤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네. 내 딸 지영이가 살아있었다면 같은 나이였을 거야. 박현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 친절 때문에 태성그룹 집은 그건 내게는 단순한 친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삶의 의미를 다시 잡게 해준 일이었어. 박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다. 네잎 글로버처럼 그녀는 내게 행운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네. 어차피 나는 다시 기억을 잃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너가 그 뒤 신경을 써줘야 해. 박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 있어 이 거래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다. 태성그룹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 여자와 그 가족을 돕는 것은 사소한 대가였다. 제 생각에는 이 조건들이 법적으로 확실히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카 박현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변호사를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게. 2시간 후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다. 계약이 완료되자 박현우는 새로운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태성그룹이 그의 것이 되었다. 문이 닫히자 박현우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지영이의 웃는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에잎 글로버처럼 그녀에게 행운을 전해주고 싶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연은 태성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는 인사부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사원증을 받았다. 응? 모든 것이 꽃만 같았다.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다. 인사부 직원이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넨다. 윤소연 씨, 이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열쇠입니다. 소연은 당황했다. 사택이요? 그런 건 들은 적이 없는데요. 신입사원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죠. 배우는 믿을 수 없었다. 봉투 안에는 회사 근처 강남의 한 아파트 열쇠와 주소가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다. 소연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우리 새 집을 얻었어. 뭐라고? 어떻게? 태선그룹에서 사택을 제공해준다. 지금 열쇠를 받았어. 소유의 비명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언니, 정말이야? 우리 이사 가는 거야? 그래, 오늘 단장침을 사도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소연과 동생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는 그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공간이었다. 소민이는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고 소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벽을 만져보았다. 언니 이게 다 꿈이야 생샤? 소연이는 귀에 단 네잎플러버 귀고리를 만지자 꺼렸다.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이 네잎플러버는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 다음 날 소연은 박 회장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회장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알려주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럼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럼 제가 감사 편지라도 남겨도 될까요?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회가 그녀와 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편지 끝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네이플로버처럼 회장님은 저에게 행운과 희망, 사랑,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서는 편지를 받아들며 말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의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소연은 알지 못했다. 박 회장이 이미 기억을 거의 잃었다는 것. 그가 해외 출장이 아닌 특별 요양원에 있다는 것도 그렇게 1년이 흘렀다. 태성그로의 신입사원이었던 소연은 이제 인재개발팀의 유능한 멤버로 자리매김했다. 처음에는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차츰 인정받았다. 특히 그녀가 제안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대표이사인 박현우도 크게 만족했던 프로젝트였다. 무엇보다 소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소유리와 소민이는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았다. 소유리는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민이의 천식도 꾸준한 치료로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소연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박기현 회장에 대한 생각이 잘했다. 그가 해외 요양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다. 그녀가 보낸 감사 편지에 대한 답장도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소연은 박현우 대표의 호출을 받았다. 윤소연 씨 들어오세요. 자네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박현우는 소연을 잠시 관찰하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자네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삼촌이 보고 싶어 하셔. 소연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이요? 한국에 돌아오셨나요?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사실 삼촌은 해외에 계신 적이 없었네. 양평에 있는 특별 요양원에 계셨지. 요양원이요? 그래. 삼촌의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어.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내시지. 좋은 날에는 나를 알아보기도 하시고 나쁜 날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네.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왜 저를 어제 삼촌이 갑자기 자네 이름을 말씀하셨어.
네이클로버 소녀는 어디 있나? 라고 물으셨지. 의사들은 삼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가끔 기억해내신다고 하다고.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연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좋아. 내일 오전에 차를 보내주지. 요양원까지 안내줄 테니.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회사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다른 평화로움을 자아났다. 1시간 반 정도 달려 차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 앞에 멈췄다. 소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로 들어섰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은 후 그녀는 푸른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3층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박 회장님은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편입니다만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주의를 주었다. 너무 많은 질문은 피해 주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서었다. 넓은 창문이 있는 밝은 방에는 안락의자에 앉아 밖과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박기현 회장이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소연이 조용히 불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다. 누구? 소연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윤소연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역에서 뵌 적이 있어요. 박 회장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영이니? 아닌데 지영이가 아닌데? 소연은 용기를 내어 기회단 네이플로버 귀고리를 가리켰다. 이 귀고리 기억나세요? 제가 이걸 하고 있었을 때 회장님이 딸 지영 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의 눈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귀고리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네이플로버, 소연은 고개를 끄다. 네 네이플로버. 행운, 희망, 사랑, 믿음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박 회장의 눈에 희미한 인식이 번졌다. 네이플로버 손이야.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연의 귀고리를 만졌다. 원의 눈에 눈물이 코였다. 무슨 일이었지? 소연은 미소 지으며게 손을 잡았다. 지금 저는 태산구를 배사 일하고 있고 덕분에 제 동생들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제 가족 사진이에요. 보실래요? 박 회장은 관심을 보이며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소연과 두 동생이 새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 소유리에 수능 100길 기념 파티. 소민이의 천식이 호전되어 처음으로 공원에서 뛰어넣은 모습. 그리고 소연이 태성구로 배사받은 우수 신입사원상. 행복해 보이는구나. 박 회장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모든 회장님 덕분이에요.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다. 때로는 박 회장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소연은 인내심을 갖고 그의 페이스에 맞춰줬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 이야기, 동생들의 근황,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들려줬다.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간호사가 들어와 회장이 약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줬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소연이 일어서면 말했다. 박 회장은 아쉬운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또 올 수 있나?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자주 찾아뵐게요. 그녀가 떠나려 할 때 박 회장이 갑자기 말했다. 잠깐, 내 딸 지영이를 알고 있나?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입 클로버를 좋아했다고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내 딸이었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소연은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지영 씨는 분명 훌륭한 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 아이와 비슷해. 박 회장이 중얼거렸다. 같은 마음을 가졌어.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 그녀는 왜 박 회장이 자신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큰 말씀이에요. 그날 이후로 소연이는 정기적으로 박 회장에게 방문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녀는 양평 요양원으로 가는 길을 익숙하게 찾아갔다. 시우는 동생들도 함께 데려갔다. 박 회장은 날이 갈수록 기억을 더 많이 잃어갔지만 신기하게도 소연이의 네잎 클로버는 늘 기억하는 것 같았다. 가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운을 나눠줄 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네잎클로버처럼 그녀의 인생은 행운, 희망,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추운 겨울날 한 노인에게 걷는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되었다.